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70살이죠. 30년 동안 한 달도 빠뜨리지 않고 적금을 넣어서 2억 원을 모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는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새벽 6시에 일어나 다시 미용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돈을 모으면 노후는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단 2년 만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니, 바뀔 수밖에 없었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처럼 평범하게 살아온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미래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릎을 만져보는 거예요. 밤사이 얼마나 부었나, 오늘은 얼마나 아플까 가늠해 보는 거죠. 손가락으로 슬슬 눌러보면 묵직한 통증이 올라와요.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관절 속에 박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욕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바닥에 닿는 발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탁탁탁 경쾌했던 발걸음이 이제는 툭툭 묵직하고 조심스러운 소리로 바뀌었어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보면 70년을 살아온 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죠. 눈가 주름은 언제부터 이렇게 깊어졌을까요? 입꼬리도 자꾸 아래로 처져요. 억지로 웃어보려고 해도 예전처럼 환한 미소가 나오지 않아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오늘 하루 또 시작이야 라고 중얼거려요. 파스를 무릎에 붙이는 일도 이제는 의식처럼 되었어요. 포장지를 뜯을 때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접착면의 차가운 느낌, 그리고 붙이고 나서 서서히 올라오는 시원한 감각. 하지만 그 시원함도 잠깐이에요. 몇 시간 서서 일하고 나면 다시 아파오거든요. 옷을 갈아입을 때도 조심스러워요. 팔을 너무 높이 올리면 어깨가 결리고 바지를 입을 때 한쪽 다리로 서 있기가 예전처럼 쉽지 않아요. 균형을 잡으려고 벽에 손을 대면서 천천히, 정말 천천히 옷을 갈아입어요. 부엌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을 때면 남편 영수가 침실에서 나는 소리가 들려요. 기침 소리, 뒤척이는 소리, 가끔은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파킨슨병 때문에 잠을 깊이 못 자거든요. 제가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아침 준비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남편 잠을 깨울까봐 걱정이에요. 토스트 한 장에 잼을 발라 먹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져요. 예전에는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 먹었는데 이제는 간단히 때우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시간도 없고 기력도 없고 뭔가 정성스럽게 차려 먹을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남편이 깨지 않도록 조용히, 정말 조용히 문을 닫아요. 딸깍 하는 작은 소리마저 아까워요.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면 같은 층에 사는 이웃들과 마주칠 때가 있어요. 어머, 박 사장님. 이른 시간에 어디 가세요? 아, 일하러 가는 길이에요. 아직도 일하세요? 연세가. 말끝을 흐리는 이웃의 표정에서 동정 섞인 시선을 느껴요. 70살의 새벽부터 일하러 가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나 봐요. 하지만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남편이 아파서 돈이 필요해서요라고 할 수도 없고 적금을 다 써버려서요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이 예전 같지 않아요. 5분 거리인데 지금은 10분도 넘게 걸려요. 무릎이 아프니까 자꾸 걸음이 느려지거든요.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가 제일 힘들어요. 한 계단씩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지하철역 계단 난간을 꼭 잡고 내려가면서 생각해요. 예전에는 이 계단을 뛰어내려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조심조심 내려가야 하다니. 시간의 무게가 이런 거구나 싶어요. 전동차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다잡아요. 오늘도 하루 시작이야. 할 수 있어. 혼자 중얼거리면서 용기를 내보려고 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매일 아침마다 오늘은 정말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전동차 안에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저보다 젊어요. 20대, 30대, 40대들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졸거나 하면서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 부러워요. 저 사람들은 퇴근하면 집에서 쉴 수 있겠구나, 주말에는 여행도 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요. 가끔 임산부나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를 보면 예전 제 모습이 떠올라요. 첫째 딸을 낳았을 때,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의 기억들이요. 그때는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크면, 아이들이 대학 가면, 아이들이 결혼하면 그러면 우리도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용실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조명을 켜는 거예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면서 서서히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도 함께 켜지길 바라요. 하지만 요즘은 그것도 쉽지 않아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벌써 다리가 무거워져요. 작업대 앞에 서서 도구들을 정리하면서 손목을 돌려봐요. 건초염 때문에 아침에는 특히 뻣뻣해요. 가위를 쥐어보고 빗을 들어보고 오늘 하루 이 손으로 몇 명의 머리를 할 수 있을까 가늠해봐요. 첫 번째 손님이 오시면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도 힘차게 내보려고 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오늘 하루 어떻게 버텨야 하나 걱정이 시작돼요. 이제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1955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고기잡이 배를 타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바느질 일을 하셨죠. 가난했지만 특별히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다들 비슷하게 살았거든요.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나서 집에서 뭘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바느질은 어머니만큼 잘할 자신이 없었고 그렇다고 딱히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거든요. 그때 동네 미용실 사장님이 순자야, 부산 가서 미용 배워볼 생각 없냐? 고 하시더라고요. 1973년 19살에 부산으로 올라갔을 때가 생각나요. 마산역에서 부산역까지 가는 기차 안에서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바뀌면서 이제 정말 혼자 살아가는구나 실감이 났거든요. 부산 서면에 있는 작은 미용실이었어요. 영화 미용실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는데 간판 글씨가 반쯤 지워져서 영 미용실로 보였어요. 사장님은 40대 중반의 여자분이셨는데 첫 인상이 무척 차가워 보였어요. 야, 새로 오네. 일단 바닥 쓸고 수건 정리하고 손님 머리 감겨주는 것부터 배워. 첫날부터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아침 7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9시까지 일했어요. 중간에 쉬는 시간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고시원 방은 정말 작았어요. 2평도 안 되는 공간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창문도 제대로 없어서 항상 답답했어요. 하지만 제 공간이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어요. 마산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자그마한 방 하나를 썼거든요. 월급 8만 원 중에서 고시원 월세 3만 원, 식비와 생활비로 4만 원 쓰고 나면 1만 원이 남았어요. 그 1만 원을 적금 통장에 넣는 날이 매월 제일 행복한 날이었어요. 통장에 찍힌 잔고가 1만 원, 2만 원, 3만 원씩 늘어가는 걸 보면 뿌듯했거든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어요. 특히 월말이 되면 돈이 떨어져서 하루 한 끼만 먹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적금만큼은 절대 거르지 않았어요. 이 돈이 모이면 언젠가는 내 미용실을 차릴 수 있을 거야 라는 꿈이 있었거든요. 미용 기술을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파마기 온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드라이어 쓰는 법, 가위질하는 법, 염색하는 법까지 모든 게 새로웠어요. 손님들은 서툰 제 솜씨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죠. 야, 이 애는 머리를 감겨주는 것도 제대로 못하네? 그런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대신 혼자 있을 때 연습을 더 많이 했어요. 마네킹 머리로 계속 연습하고 다른 선배들이 하는 걸 유심히 봤죠. 2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손님들이 제 솜씨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내가 머리 감겨주면 기분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겼거든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내가 이 일에 조금은 소질이 있구나 싶었죠. 1976년 23살 때 남편 영수를 만났어요. 선보러 나간 자리였는데 첫인상이 참 성실해 보였어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무엇보다 눈빛이 착했어요.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필요한 말은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었죠. 미용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제가 말했을 때도 좋은 일이네요. 열심히 하세요라고 응원해줬어요. 그때는 여자가 평생 일하겠다고 하면 싫어하는 남자들이 많았는데 영수는 달랐어요. 영수는 그때 버스 운전기사였어요. 시내버스를 몰았는데 하루 12시간씩 운전하는 힘든 일이었죠. 하지만 성실했어요. 술, 담배도 안 하고 번 돈은 고스란히 집에 가져다 줬어요. 순자 씨, 우리 결혼해요. 제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영수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1977년 결혼할 때 전세금 200만 원은 양가 부모님이 100만 원씩 보태주셨어요. 부산 연제구에 있는 15평 아파트였는데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신혼집에 들어서면서 이제 정말 우리만의 집이구나 감격했거든요. 신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영수가 월 35만 원, 저는 동네 미용실에서 월 25만 원 벌었으니까
맞벌이로는 괜찮은 수입이었죠. 매월 10만 원씩 적금에 넣을 수 있었어요. 1978년 첫째 딸 미영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작고 빨갛게 생긴 아기가 제 품에 안겨 있는 걸 보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아기를 돌봐야 하니까 미용실 일을 계속하기 어려웠거든요. 시어머니가 도와주시긴 했지만 하루 종일 맡기기는 미안했어요. 1981년 둘째 아들 민수가 태어나고 나서는 아예 집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파마기 하나를 사서 거실 한쪽에 설치했죠. 동네 아주머니들이 집으로 와서 머리를 하게 했어요. 박 사장님 손은 정말 예술이야. 우리 머리가 이렇게 예뻐질 줄 몰랐어.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했어요. 집에서 일하니까 애들도 돌보고 돈도 벌 수 있어서 좋았죠. 월 15만 원 정도 벌었는데 그 돈으로도 적금은 계속 넣을 수 있었어요. 1997년 IMF가 터졌을 때 주변이 난리였어요. 영순의 버스 회사도 어려워졌고 동네 가게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았죠. 하지만 다행히 미용업은 그나마 타격이 적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머리는 해야 한다는 손님들 덕분이었어요. 오히려 비싼 미용실 대신 집에서 해주는 저를 찾는 분들이 늘어났죠. 그때 깨달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일이 있구나, 미용사라는 직업이 나쁘지 않구나 하고요. 2000년에 해운대로 이사하면서 미용실도 제대로 차렸어요. 15평짜리 가게를 얻어서 직원 2명을 고용했죠. 간판도 순자 미용실이라고 크게 달았어요. 제 이름이 붙은 간판을 보면서 드디어 내 가게를 갖게 되었구나 감격했어요. 손님들이 많이 와줬어요. 동네에서 박 원장님이라고 불러주는 분들이 늘어갔죠. 월 매출이 2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적금을 월 50만 원씩 넣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대학은 꼭 보내겠다는 마음이었거든요. 미영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교육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과외비 학원비에서 월 30만 원은 기본이었죠. 민수도 공부를 잘해서 같이 학원을 보내야 했고요. 하지만 아이들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엄마 친구들은 다 해외 연수 간다는데. 미영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해주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니까요. 대신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가 더 일해서 대학은 꼭 보내줄게라고 약속했어요. 2003년 미영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등록금이 연 400만 원이었는데 그때는 큰 돈이었죠. 하지만 기꺼이 냈어요. 제가 못 받은 교육을 딸은 받게 하고 싶었거든요. 2005년 민수도 전문대에 진학했어요. 아들이니까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죠. 그때도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두 아이 모두 대학생이 되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2006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마산까지 내려가서 장례를 치렀는데 비용이 2천만 원 들었어요. 적금을 깨야 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2008년 어머니도 돌아가시면서 또 2천만 원이 들었고요. 부모님 장례를 치르면서 깨달았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큰 돈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는 걸. 그래서 더욱 적금을 열심히 넣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2010년 미영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기뻤지만 걱정도 됐어요. 혼수며 예단이며 돈이 많이 들 텐데 과연 해줄 수 있을까 하고요. 결국 3천만 원을 들여서 혼수를 해줬어요. 사위 박서방도 괜찮은 사람 같았고 딸이 행복해하니까 기꺼이 해줬죠. 2012년 민수도 결혼했어요. 아들 결혼에는 2,500만 원 들었는데 며느리 부모님과 반반씩 부담했어요. 그래도 두 아이 모두 결혼시키고 나니까 한시름 놓였어요. 2013년 영수가 정년퇴직했을 때 퇴직금으로 8천만 원을 받았어요. 3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대가였죠. 그 돈을 모두 적금에 넣으면서 이제 우리 노후 준비 끝났다고 안심했어요. 그때 적금 잔고가 1억 8천만 원이었어요. 영수 연금도 월 80만 원 나왔고 제 미용실 수입도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겠다 생각했죠. 주변에서 노후 걱정하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미리 준비해뒀으니까라고 자신했어요. 2015년에는 적금이 2억 원을 넘었어요. 통장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30년 동안 한 달도 빠뜨리지 않고 넣은 결과였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했어요. 미용실도 나이가 들면서 직원을 줄이고 단골 손님들만 상대했어요.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일하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기분이었죠. 건강도 나쁘지 않았고 영수도 정정했고 아이들도 각자 잘 살고 있으니까 더 바랄 게 없었어요.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게 숨이 막혔고 손님들도 외출을 꺼려해서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한 달에 50만 원 벌기도 어려워졌죠. 하지만 그때도 큰 걱정은 안 했어요. 적금이 2억 원이나 있었고 영수연금도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2021년 가을 영수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꾸 넘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걸을 때 균형을 잡지 못하고 손도 떨리고 말도 어눌해졌죠. 동네 병원에 가니까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부산대병원 신경과에서 온갖 검사를 했어요. MRI, CT, 혈액 검사까지. 검사비만 50만 원 넘게 나왔죠. 2022년 1월 의사 선생님이 진단 결과를 알려줬어요. 파킨슨 병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파킨슨 병이라니. TV에서만 봤던 병이 우리 영수에게 생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선생님, 고칠 수 있어요? 완치는 어렵고 약물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어느 정도 일상생활은 가능해요. 의사 선생님 말은 희망적으로 들렸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죠. 처음에는 약만 먹으면 괜찮아진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 약값이 8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약을 먹어도 증상이 계속 악화됐어요. 걸음걸이가 더 불안정해지고 손떨림이 심해지고 말도 점점 알아듣기 어려워졌어요. 무엇보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죠. 목욕은 제가 도와줘야 했어요. 영수가 욕실에서 미끄러질까봐 계속 지켜봐야 했거든요. 옷 갈아입는 것도 혼자서는 어려워서 제가 도와줘야 했어요. 단추를 끼우거나 신발끈을 묶는 것 같은 섬세한 동작은 아예 할 수 없게 됐죠. 밤이 더 심했어요. 잠을 깊이 못 자고 자꾸 깨는 거예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균형을 잡지 못해서 넘어질 뻔하고 그때마다 제가 일어나서 부축해줘야 했어요. 하루에 서너 번씩 그러니까 저도 잠을 제대로 못 잤죠. 약 먹는 시간도 까먹어서 제가 챙겨줘야 했어요. 하루에 3번 정확한 시간에 먹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늦으면 증상이 더 심해졌거든요. 알람을 여러 개 맞춰놓고 계속 신경 써야 했어요. 2022년 중반부터는 미용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어요. 영수를 혼자 두고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손님 예약을 받아놨는데 갑자기 취소해야 하는 일이 잦아졌죠. 사장님,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자주 안 계시네요. 단골 손님들이 걱정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아파서요라고 하면 많이 아파요? 라고 또 물어보시고 그러면 파킨슨병 얘기까지 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결국 미용실 문을 닫기로 했어요. 20년 넘게 운영했던 가게를 정리하는 게 너무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권리금 5천만 원 받아서 적금에 넣었어요. 2022년 하반기부터 영수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혼자서는 식사도 어려워졌거든요. 숟가락을 제대로 쥐지 못해서 흘리는 일이 많았고 음식을 삼키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단계라고 했어요. 제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었죠. 그때까지도 내가 어떻게든 해보자고 버텼는데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간병인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 곳에 전화해봤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았어요. 하루 12시간 기준으로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였죠. 24시간이면 3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월 200만 원을 어떻게 내지?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영수연금 80만 원과 제가 가끔 하는 일로 버는 돈을 합쳐도 부족했거든요. 결국 적금을 깨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2023년 1월부터 김말순 씨가 오기 시작했어요. 필리핀에서 온 55살 여성이었는데 한국에서 간병 일을 한 지 1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첫 만남이 어색했어요. 영어도 서툴고 한국말도 완전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말순 씨는 정말 성실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동안 영수를 돌봐줬어요. 목욕시키고 식사 도와주고 약 챙겨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처음에는 제가 간섭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지시했죠. 하지만 말순 씨가 오히려 더 잘하는 걸 보고 점차 맡기게 됐어요. 말순 씨 덕분에 제가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어요.
그동안 24시간 영수만 봐야 했는데 12시간은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월급 200만 원이 큰 부담이었어요. 영수 병원비도 계속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월 80만 원 정도였는데 점차 100만 원, 12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새로운 약이 추가되고 물리치료도 받아야 하고 정기검진도 자주 받아야 했거든요.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350만 원은 나갔어요. 영수연금 80만 원 빼면 270만 원을 어디서 구해야 했죠. 결국 적금을 매월 깨기 시작했어요. 2억 원이었던 적금이 1억 9천만 원, 1억 8천만 원, 1억 7천만 원씩 줄어가는 걸 보면서 공포가 밀려왔어요. 이 속도로 나가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계산해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2023년 중반에 영수 상태가 또 악화됐어요. 음식을 삼키는 게 더 어려워져서 죽이나 미음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말도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눌해졌고 표정도 없어졌어요. 병원에서는 기대 수명이 2에서 3년 정도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기간 동안 돈이 얼마나 들까 계산하는 제 자신이 야속하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도움을 청해봤어요. 먼저 딸 미영이에게 전화했죠. 미영아, 아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 간병비랑 병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나가는데. 엄마, 그게 얼마나 들어요? 한 달에 100만 원만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들려온 딸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엄마, 죄송한데 우리도 애 둘 키우고 집 대출금도 있고 남편 회사 상황도 안 좋아서요. 매월 100만 원은 정말 어려워요. 그럼 50만 원은? 그것도. 미안해요, 엄마. 아들 민수에게도 전화해봤어요. 하지만 대답은 비슷했어요. 엄마, 도와드리고 싶은데 정말 여유가 없어요. 아이 학원비도 부담되는 상황이라서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이들도 각자 살아가야 할 인생이 있다는 걸.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제가 어려울 때는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걸. 서운하기도 했지만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요즘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사교육비도 많이 들고 집값도 비싸고 부모까지 챙길 여유가 없는 게 현실이죠. 2023년 말 적금이 1억 2천만 원까지 줄어들었어요. 1년 만에 8천만 원이 없어진 거죠. 이 속도면 1년 반 후에는 바닥이 날 거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영수를 요양원에 보내야 할까? 하지만 요양원비도 월 250만 원이라더라고요. 지금보다 5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니까 큰 도움이 안 됐어요. 2024년 들어서면서 영수 상태가 더욱 악화됐어요. 삼키는 것도 어려워져서 병원에서 튜브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비도 월 15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말순 씨도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영수가 밤에 자주 깨고 화장실 실수도 많아지고 돌발 행동도 늘어났거든요. 하루 12시간 돌보는 게 한계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장님, 다른 곳에서는 이런 상태면 24시간 간병을 써요. 12시간으로는 어려워요. 24시간 간병은 월 350만 원이었어요. 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더 올라간다니 막막했죠. 간병인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말순 씨가 다음 달부터 급여를 22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미안하지만 다른 곳은 다 250만 원 줘요. 제가 200만 원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시세를 알아보니까 정말 그랬거든요. 하지만 20만 원 더 주면 우리 가게는 더 빨리 바닥날 게 뻔했어요. 2024년 중반 적금이 1억 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9,500만 원, 9천만 원, 8,500만 원.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재정 컨설턴트를 만나봤어요. 은행에서 소개해준 전문가였는데 우리 상황을 설명하니까 심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2년 정도 더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를 고려하시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자녀분들과 상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현실이 절망적으로 느껴졌어요. 집도 팔 수 없었어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보증금 5천만 원을 빼면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 돈으로는 요양원비 몇 달밖에 안 되고요. 2024년 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 섰어요.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70살에 다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예전 단골 손님 중에 김영숙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가끔 제 실력을 칭찬해 주시곤 했거든요. 그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영숙 씨, 혹시 저 같은 사람도 일할 자리가 있을까요? 어머, 박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사정을 설명하니까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주 3일 하루 6시간 조건으로 알바 자리를 내주셨어요. 시급 1만 원이니까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죠. 2025년 1월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해운대에 있는 대형 미용실이었는데 직원들이 대부분 20에서 30대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이에서 70살인 제가 일하려니 쉽지 않았어요. 첫날 출근했을 때 기분이 복잡했어요. 50년 전 19살에 처음 미용실에서 일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그때는 꿈과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박순자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젊은 직원들에게 인사하면서도 어색했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 사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살이에요. 정말요? 70살에도 일하세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남편이 아파서 돈이 필요해서요라고 할 수도 없고 적금을 다 써버려서요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일 자체는 할만했어요. 50년 경력이니까 기술은 여전했거든요. 손님들도 실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하지만 체력이 문제였죠. 하루 6시간 서 있는 게 예전 같지 않았어요. 2시간 정도 지나면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했고 4시간 지나면 다리가 부어올랐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앉아서 쉬어도 금세 다시 아팠죠. 손목도 말썽이었어요. 건초염 때문에 가위질을 오래 하면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가위를 들고 있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1시간만 써도 아팠어요. 그래도 참고 일했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거든요. 젊은 동료들이 사장님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실 텐데요 라고 걱정해주면 괜찮아요. 익숙해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서 김밥 하나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70살에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30년 전에 이런 미래를 상상이나 했을까? 퇴근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됐어요. 말순 씨가 사장님 오늘 많이 힘드셨죠? 라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기진맥진했어요. 집에서 가계부를 정리할 때가 제일 우울했어요. 지금 상황을 정확히 계산해 보면 이랬어요. 수입제 알바비 120만 원, 영수연금 80만 원, 적금 이자 15만 원, 215만 원. 지출 간병비 220만 원, 병원비 150만 원, 생활비 180만 원, 기타 30만 원, 580만 원. 적자 365만 원. 매월 365만 원씩 적금을 깨야 했어요. 현재 적금 잔액이 8,500만 원이니까 이 속도면 2년 3개월 후에는 바닥이 나요.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계산해 봤어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더 많이 일할 수는 없을까? 지출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 더 많이 일하는 건 무리였어요. 지금도 주 3일 6시간씩 일하는 게 한계였거든요. 나이도 나이고 체력도 딸리고. 주 5일 일하면 몸이 못 버틸 것 같았어요. 지출을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간병비는 이미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고 있었고 병원비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생활비도 최소한으로 줄인 상태였어요. 가끔 영수를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3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우리 가족을 책임졌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영수 잘못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자책했어요. 순자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영수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닌데. 하지만 현실적인 고민은 어쩔 수 없었어요. 2025년 3월 말순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다음 달부터 급여를 240만 원으로 올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240만 원요? 지난번에 220만 원으로 올렸는데. 네, 그런데 다른 집에서 250만 원 주겠다고 하네요. 정말 미안해요. 20만 원 더 올라가면 월 적자가 385만 원이 돼요. 그러면 2년도 못 버티고 돈이 떨어져요.
하지만 말순 씨를 잃으면 영수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속으로는 절망적이었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끝이 보이는 거예요. 4월 어느 날 미용실에서 70대 할머니 손님을 모시게 됐어요. 그분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살이에요. 어머, 저랑 동갑이네요. 그런데 아직도 일하세요? 네, 그렇게 됐네요. 대단하세요. 저는 5년 전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자식들이 용돈 주고 연금도 나오고 해서 편하게 살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부러웠어요. 똑같은 70살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할머니 머리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 제가 준비를 덜 했나? 아니면 운이 나빴나? 곰곰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생활비만 준비했지 의료비는 준비 안 했던 거예요. 건강하게 살다가 조용히 가는 노후를 상상했지 이렇게 오랫동안 아픈 노후는 생각 못 했던 거죠. 간병비라는 것도 몰랐어요.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집에 와서 쉬면 되는 줄 알았어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올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죠. 보험도 제대로 안 들어놨어요. 실손보험이니 간병보험이니 하는 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적금만 열심히 넣으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투자도 안 했어요. 적금 이자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데 그것만 믿고 살았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돈이 줄어든 셈이죠. 임대 수입이니 배당주니 하는 것도 관심 없었고요. 가족과의 대화도 부족했어요. 노후 계획을 아이들과 미리 상의했어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어요. 아이들도 부모 노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요양 계획도 없었어요. 집에서 돌볼 건지 요양원 갈 건지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미리 계획해뒀어야 했는데 아무 준비 없이 상황이 닥쳤으니까 허둥댄 거예요.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그래도 젊은 분들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5월에 영수 상태가 또 악화됐어요. 이제는 거의 침대에만 누워 있어요. 말도 거의 못하고 음식도 갈아서 줘야 해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말순 씨도 힘들어했어요. 사장님, 이제 정말 요양원을 고려해보세요. 집에서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요양원을 알아봤더니 대기자가 200명이 넘더라고요. 당장 들어갈 수도 없고 비용도 월 280만 원으로 올랐어요. 결국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6월 적금이 7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6,800만 원. 이제 정말 1년 반 정도밖에 못 버틸 것 같아요. 미용실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고민해요. 1년 반 후에는 뭘 해야 할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야 할까? 집을 팔아야 할까? 젊은 동료들과 점심 먹으면서 가끔 얘기를 들어봤어요. 사장님, 요즘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 많이 들어두세요. 특히 의료보험, 간병보험 꼭 들어두시고요. 적금만으로는 안 되나요? 안 돼요. 저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투자도 하시고 부동산도 알아보시고. 제 경험담을 들려주면 젊은 친구들이 놀라워해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라고 대답해줘요. 7월 영수가 폐렴에 걸려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일주일 동안 입원했는데 입원비만 300만 원 나왔어요. 퇴원할 때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이제 언제든 응급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끝이 보이는구나 안도감도 있었어요. 35년 함께 산 남편한테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야속했지만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8월 현재 적금이 6,200만 원 남았어요. 매월 400만 원씩 나가니까 1년 3개월 정도 더 버틸 수 있어요. 그때까지 영수가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 제가 더 오래 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매일 아침 무릎에 파스 붙이고 지하철 타고 미용실 가서 일해요. 힘들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손님들이 머리가 예뻐졌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도 느껴요. 50년 동안 갈고 닦은 기술이 아직은 통한다는 게 위안이 되고요. 말순 씨와도 이제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영수를 함께 돌보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에요. 말순 씨가 사장님, 오늘 힘드셨죠? 내일은 제가 더 일찍 와서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영수도 말은 못하지만 눈빛으로 감사함을 표현해요. 제가 출근할 때 손을 살짝 잡아주거나 퇴근해서 오면 미소를 지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아직은 버텨야겠다 힘이 나요. 어제는 딸 미영이가 오랜만에 전화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일하시는 거 너무 힘드시죠? 죄송해요 엄마. 괜찮다. 일할 수 있는 게 다행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남편 승진하면 조금이라도 도움 드릴게요. 딸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딸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당장은 도움을 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신경 써주는 마음만으로도 고마웠어요. 아들 민수도 가끔 안부 전화를 해요. 엄마 몸 관리 잘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짧은 통화지만 자식들이 걱정해주는 마음이 전해져서 위로가 돼요.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게 전적으로 불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영수가 파킨슨병에 걸린 건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한 건 제 책임이기도 하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의료보험에 관심을 가졌어야 했어요. 실손보험, 간병보험, 장기요양보험 같은 게 있다는 것도 몰랐으니까요. 보험료가 아까워서 안 들었던 게 아니라 아예 몰랐던 거예요. 투자 공부도 했어야 했어요. 적금만 넣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돈이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것도 조금씩 공부해서 분산 투자했어야 했는데 건강관리도 소홀했어요. 50년 동안 서서 일했으니까 무릎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미리미리 관리했어야 했어요. 정기검진도 제대로 안 받았고 운동도 안 했고 가족과의 소통도 부족했어요. 노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아이들과 상의했어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라고만 했어요. 아이들도 부모 노후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자고 다짐해요.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젊은 동료들에게 자주 말해줘요. 20에서 30대부터 미리 준비하세요. 의료보험 꼭 들어두시고 투자도 공부해서 분산해서 하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사장님, 그래도 우리는 국민연금이 있잖아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해요. 저희도 연금 나오지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얼마나 준비해야 해요? 의료비까지 고려하면 최소 5억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건강할 때 기준이고 아프면 더 필요하고요. 젊은 친구들이 놀라워해요. 5억이요? 그렇게 많이요? 하지만 현실이에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 정도는 있어야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30에서 40대 분들한테는 특히 강조해서 말해줘요. 부모님 간병 대비도 하세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부모님을 돌봐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처럼 갑자기 당황하지 말고 미리 계획을 세워두라고요. 50대 분들한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의료비 시뮬레이션 해보세요라고 해요. 간병이 필요한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고 대비책을 마련하라고요. 60대 이상 분들한테는 현재 자산으로 예상 의료비 감당할 수 있는지 점검해보세요라고 말해요. 저처럼 되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부족하면 대책을 세우라고요. 가끔 손님들 중에서 제 얘기를 듣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머,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어요? 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미리 준비하세요. 제가 실수한 것들을 반복하지 마시고요.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겪는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위안이 돼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는 40대 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얘기 듣고 남편이랑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당장 보험 알아보고 부모님 건강검진도 받게 하고 노후 계획도 다시 세워보기로 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제가 힘들게 겪는 일이 다른 가정에서는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어제 저녁에는 말순 씨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힘들긴 하지만 견딜만해요. 말순 씨가 도와주니까요. 저도 사장님 가족 같아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 느낌이에요. 말순 씨도 필리핀에 가족이 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대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간병 일하면서 번 돈으로 딸 학비를 대고 있다고 했어요.
저도 사장님처럼 자식 교육시키려고 여기 와서 일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딸이 좋은 직업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나라는 다르지만 부모 마음은 똑같구나 싶었거든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요. 영수 상태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말순 씨가 사장님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하기도 해요. 솔직히 복잡한 심정이에요. 35년 함께 산 남편이니까 떠나보내기 싫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영수도 힘들어하는 것 같고 저도 지쳐가고 있고 병원에서는 호스피스를 고려해 보세요라고 제안하기도 해요.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니까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도와주자는 뜻이겠죠. 하지만 그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요즘 밤에 잠자리에서 자주 생각해요. 영수가 먼저 가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간병비는 안 들겠지만 혼자 사는 외로움을 견딜 수 있을까?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영수가 가면 간병비 월 240만 원이 절약되니까 제 알바비 120만 원과 연금 수입으로도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적금도 더 이상 깨지 않아도 될 거고요. 그러면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릎이 더 아파지면 일을 그만둬도 되고 아픈 곳 있으면 병원도 갈 수 있고 지금처럼 매일 계산기 두드리면서 살지는 않아도 될 거예요. 미용실에서 일하는 것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지만 그때는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즐길 수 있고 제 기술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보람도 느낄 수 있고 건강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파도 참고 일해야 하는데 그때는 아프면 쉬고 치료받고 운동도 하고 무릎 수술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입장이라 서로 어색하지만 그때는 다시 자립할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손자, 손녀들도 더 자주 볼 수 있을 거고요. 지금은 영수 돌보느라 바빠서 아이들 보기 어려운데 그때는 시간 여유가 생길 테니까. 할머니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여행도 가고 싶어요. 평생 일만 하느라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가봤거든요.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만 살았는데 다른 지역도 구경해보고 싶어요. 제주도도 가보고 강원도도 가보고 책도 읽고 싶어요. 어릴 때는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도서관에 가서 책도 빌려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평생 못해본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취미도 가져보고 싶어요. 등산이나 수영은 무릎 때문에 어렵겠지만 요가나 태극권 같은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예도 해보고 싶고 요리도 배워보고 싶어요. 봉사활동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남을 도와주고 싶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 준비 상담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상황이 끝나야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버틸 수 있잖아요. 이 힘든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어요. 오늘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거울을 보면서 순자야 오늘도 힘내자라고 중얼거렸죠. 지하철에서 만난 젊은 직장인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미리 준비해서 나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미용실에 도착해서 조명을 켜고 도구를 정리하고 첫 번째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무릎은 아프지만 손놀림은 여전해요. 50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손님에게 인사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자. 손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제 경험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도 예상치 못한 의료비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방법이 있어요. 저처럼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의료보험 들어두시고 투자도 공부해서 분산하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가족과도 미리 상의해 두세요. 무엇보다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세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든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교훈이 되어서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 고생도 의미가 있는 거겠죠. 감사합니다.